그래서 그 포퍼가 보기에 중요한 점은 과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틀리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또 실험에다가 자기 목을 내밀고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한번 다시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 포퍼의 특징은 자신의 과학 철학을 정치 철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시켰다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포퍼는 정말로 융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 철학. 그러니까 이 사람 철학이 융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퍼가 유명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를 억지로 읽혔는데요. 이제 국민윤리 시간에 당시에 이제 반공 교육 시킨다고 열린 사회와 적들이 왜 반공주의 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포퍼가 이 책에서 수많은 학자들을 공격하는데 제일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플라톤이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막스도 공격을 하지만 막스는 이런 식이에요.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참 생각은 순수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 정도였는데 어쨌든 저게 반공주의 책으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그래가지고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저거를. 왜냐하면 할 수 없이 읽었는데 포퍼가 뭐냐면 하는 말이 자신의 정치 철학과 과학 철학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자, 열린 사회라는 건 뭐냐면 포퍼는 끊임없이 대안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비판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경험적 증거나 정책 실패나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어떤 정치 제도를 수립하는 그런 사회를 열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게 맞으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엘리트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혹은 플라톤이 철학자의 정치라는 식으로 똑똑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포퍼는 그런 생각들을 정확히 자신의 정치 철학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과학자들이 제대로 된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하고 반증을 통해서 이론들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정치에서도 혹은 그 개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끊임없이 대안을 찾고 비판을 허용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퍼가 추구했던 융복학은 이제 정치 철학과 그 과학 철학의 수준에서도 이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증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다음에 사례 하나만 들고 이제 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반증주의 한계는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그 듣기는 참 좋습니다. 포퍼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마 과학자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이렇게 이론이 있고 이론을 갖다가 실험을 해서 크루셜 익스페리먼트를 해서 실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깨끗이 포기하고 새로운 이론을 찾자. 근데 그 이후에 포퍼 이후에 과학 철학적 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이론이라고 할 때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혹시 과학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밤에 막 고민하고서 이게 어떻게 풀지 하다가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당장 실험으로 확인해 봐야지.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 가가지고 실험 세팅해서 실험해봤더니 결과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퍼가 제시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에이씨, 그렇지 뭐.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지. 하면서 또 다른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에브리데이 라이프 과학 이론에서 내가 그 가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포퍼가 말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과학이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얻었어요. 혹은 엔트로피가 보존이 안 돼요. 혹은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 입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1차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그러니까 그 이론들 다 틀렸다가 아니라 혹시 이 실험 제대로 했나? 이거 실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는 포퍼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과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점이 놓치고 있는 과학은 그렇게 알고리즘ik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규칙을 그냥 무조건 과학적 방법 내는 걸 기계적으로 따라서 과학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론하고 실험하고 어긋나면 여기서 이 이론이 더 믿을 만한가 아니면 이 실험 결과가 더 믿을 만한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훨씬 더 믿을만 하면 실험에서 문제는 없었을까? 가령 그 실험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실험을 수행한 사람은 실험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 사람인가? 실험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이게 이제 뒤에 쿤의 아노말리 개념과 연결되는데 그래도 한다면 옵션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그러면 확실히 이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론을 포기하고 대안 이론을 찾아보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연력학 제2법칙처럼 엔트로피 증가나 아니면 그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면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것과 어긋나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실험 결과가 잘못됐는지 열심히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실험 결과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해결 문제로 남겨둡니다. 그걸 아노말리라고 해요. 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됐다. 이게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건 우리가 아는 한에서 잘못된 것 같지 않은 거죠. 나중에 살펴보면 실제로 잘못됐다는 걸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분명히 얘랑 우리가 믿는 이론이랑 어긋나는데 근데 그냥 놔두자.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일 때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왠지 포포식으로 보면 좀 비겁해 보이죠. 그렇죠? 치사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막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못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해왕성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천왕성 궤도가 뉴턴역학의 예측과 결코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뉴턴역학의 예측을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왜냐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턴역학에서 이그젝트하게 풀 수 있는 건 투바디 프로블럼밖에 없어요. 두 개 가지고 있는 거. 쓰리바디만 돼도 이그젝트하게 못 풀고 뭐 퍼터베이션 이상한 거 써야 되는데 근데 천왕성쯤 되면 거기 중간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완벽하게 이그젝트하게 그 궤도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만 되면 망원경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천왕성 궤도 자체도 잘 관찰할 수 있었는데 둘이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뉴턴역학을 포기했는가? 그러기 힘들죠. 벌써 한 250년 가까이 엄청 잘 사용해 왔는데 천왕성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천왕성 빼놓고는 다 잘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아무런 경험적 근거가 없었던 행성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뉴턴역학의 예측보다 좀 바깥쪽으로 좀 처지거든요. 궤도가. 그러니까 천왕성 바깥에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질량을 가진 애가 있어서 걔가 천왕성을 좀 끌어당겨주면 그 뉴턴역학 예측하고 딱 맞겠다라는 걸 역계산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3개월 계산했대요. 그거 한 르브리에라는 사람이 그걸 3개월 동안 계산해가지고 그 행성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행성이 있을 테니까 찾아봐라 라고 해서 찾은 게 해왕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그 얘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고 중요한 건 그게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게 포포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그 비생산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떨 때는 고집을 피우는 게 이득을 보기도 해요. 이게 또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예인데요. 작년에 왜 한참 그 혹시 과학기사 눈여겨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빛보다 빠른 입자 나타났다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제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기사들을 모으고서.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자료를 쓰려고. 그랬더니 2011년 9월 23일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자,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연구소에서 저런 결과 내면 신문 기사화도 안 돼요. 근데 세르는 전 세계에서 두 양대 산맥이에요. 실험 물리학이. 세른하고 페르미랩. 스탠포드도 끼워줄까요? 그러니까 3개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센 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때 그냥 한 번 해보고서 결과를 내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부 검토를 몇 개월을 걸쳐서 결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을 엄청 검토해보고 그래가지고 이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른의 오페라 연구팀이 그 빛보다 빠른 입자를 정말 발견했다.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게 가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웬만하면 무시하겠는데 세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른에서 엄청 센 물리학자들이 정말 탑 클래스 물리학자들이 수백 명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을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 이건 다 제가 쓴 게 아니라 따온 겁니다. 그 당시 기사에서 물리학이 산산조각 났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측정 장치의 오류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일부 우리나라 물리학 선생님, 그 선생님 지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새로 써야 된다, 뭐 교과서 새로 써야 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그걸 갖다 부인하는 건, 가능성 부인하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대개는 그렇게 해결이 안 나고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측정 장치의 오류다 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그 측정 장치의 오류가 뭔지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많은 경우에 저런 그 극단적인 경우는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뭐냐면, 그 빛의 속도의 일정성이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파스슐렛이 워낙 유용했었고, 워낙 여기저기 많이 사용됐었고, 워낙 대단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게 틀릴 리가 없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게 틀리면요, 단순히 하나 이론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막 그게 들어가 있는 이론들이 무지 많아요. 그걸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탑 클래스 학자들도.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 오페라 팀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어서 너희들이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확인해 봤는데 오류 없더라. 이렇게 성명서 내고, 저쪽 반대쪽에서는 좋다. 그러면 오류를 우리가 지적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과학에서 중요한 것도 레플리커빌리티니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실험 결과를 다시 얻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카루스 프로젝트라는 데서 했던 거는 이쪽에 오히려 가까운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가지고 막 신났죠. 오페라가. 역시 봐라. 다시 실험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요. 이제 페르미가 미노스 프로젝트에서 실험을 해서 잘못된 결론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험 결과가 빛보다 빠르지 않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지면 그냥 단순히 세른하고 페르미가 싸우는 걸 텐데, 페르미가 완전히 납득은 안 하지만 아직도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오류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적을 하니까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저렇게 굉장히 최근 2011년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론으로서 우리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반증주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흥미롭고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굉장히 복잡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좀 더 치고 나갈까? 아니면 그냥 데이터 어널리시스 해버릴까? 아니면 다른 모델을 사용할까? 아니야. 그때 내가 실험할 때 온도 조절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기계를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예술가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수없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렇게 오가나이즈 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다음 단계 연구를 진행해 나갈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포퍼의 이제 반증주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예. 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안 가져서 죄송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토마스 쿤은 미국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그 포퍼나 뭐 슈레딩거나 하이젠베르크가 컸던 그런 지적 풍토에서 크지 않았어요. 토마스 쿤은 워킹 클래스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똑똑한 그냥 물리학자였거든요. 토마스 쿤은 박사학위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리학 박사학위. 토마스 쿤은 과학 철학이나 과학사로 유명하지만 과학 철학이나 과학사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박사학위는 물리학 박사학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쿤은 어렸을 시절에는 이제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중에 상당히 보수적이 되는데 사회주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 사회주의 연맹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단체의 주요 멤버였다고 합니다. 뭐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회고록에서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모르는데, 자기 상당히 그 레디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물리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이미 전쟁 관련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쿤은 사실은 이렇게 그 이론 물리학을 했지만 실제로 실험에도 상당한 정도의 그 식견이 있었던, 상당히 그러니까 과학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1949년에 하버드 대학교 이론 물리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여기 혹시 그 금속공학이나 이렇게 그 공대 쪽 그 밴드 스요리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왜 그 반도체가 전기를 통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도체하고 부도체하고 중간에 있는 이유가 그 자유전자가 적당한 어떤 그 경계 조건 내에서 이렇게 그 새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흘러다니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밴드 이론의 초기 형태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쿤이 했던 연구가 이제 메탈 금속 전도도에 대한 연구였는데 굉장히 논문도 좋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으면 물리학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1급 물리학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좀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평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쿤이 어떻게 욕심이 많았냐면 쿤이 좀 솔직한데 그런 면에서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물리학자가 될 정도의 물리학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대에 혹시 아시는 분 슈빙거라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뛰어난 그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예요. 근데 이제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박사 논문 주제가 전기가 어떻게 금속이 어떻게 전기를 통하는가 하는 건데 나는 금속이 어떻게 전기를 통하는지를 아까 말한 밴드 이론 같은 걸 통해서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도대체 물리학 이론을 사용해서 금속의 전기 특성을 설명하거나 이해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냐하면 하나는 금속이 있고요. 어떤 물질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쓴단 말이에요. 밴드 이론 수식을. 이걸 가지고 이걸 설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 질문에 굉장히 강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유럽처럼 그런 배경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항상 왕따였다고 자기가 써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 물리학자들하고 너무 달랐던 게 동료 물리학자들은 그런 그 수준의 질문, 금속이 왜 전기를 통하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데 자기는 이제 메타 레벨 질문도 항상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이제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의 코난트 총장하고 이제 뜻이 통해가지고 야 그러면 너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당시에는 그런 용어를 안 썼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과학을 융복합적으로 하버드 전교생들한테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물리학 박사 하긴 한 다음에 펠로우로 하버드에 있으면서 그 과목을 개발하게 돼요. 한 5년에 걸쳐서 개발하고 자기가 티칭도 하고 사실은 저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 한 분야에서 굉장히 어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다른 분야와 진정한 융복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각자 분야에서 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잘 안 돼요. 서로 언어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랜지션 피리어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교육을 받고 생물학을 좀 이렇게 한 2, 3년 정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펠로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피직스나 몰리큘러 바이오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어떤 트랜지션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제 하버드 프로그램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그동안 업적 평가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을 뭐 써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 동안에 자신이 독학을 합니다. 자신이 독학을 해서 과학사하고 과학철학을 독학을 해가지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과목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릴 아리스토텔레스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쿤이 생각하기에 과학 연구의 핵심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쿤이 당시 과학 철학자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요. 뭐 포포뿐 아니라 포포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고 그러니까 과학을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당시 과학 철학, 지금은 문제 유행이 가도 한참 간 과학 철학인데 그런 태도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의 근원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 나온 작품이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이유로 이 책이 굉장히 축약본이었거든요. 원래 쓰려고 했던 책은 엄청 두꺼운 책이었어요. 한 5, 600페이지짜리 책. 근데 그걸 쓰고 있다가 시카고 출판부에서 야, 너 나중에 그 책도 내줄 테니까 그걸 축약해가지고 우리 인사이클로피디아 시리즈에서 한 100몇 페이지짜리로 축약본을 하나 내자. 그래가지고 낸 책이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는 영어로 읽혀도 제가 이제 영국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히면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축약이 돼 있고 영어가 그 다음에 워낙 함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걸 갖다 또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번역이 좀 많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더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게 맨날 지정도서로 이렇게 소개되고서 어떻게 많이 읽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게 읽어내는지.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게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쿤 책의 4판이 50주년 기념으로 출간이 됐고요. 1962년에 나왔으니까 올해가 이제 쿤 저 책 발간 50주년 기념이거든요. 50주년 기념으로 4판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걸 보강해가지고 출판이 되는데 그 4판이 지금 전문가에 의해서 번역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올해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곧 괜찮은 번역본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학혁명 구조가 너무 떴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축약본으로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책을 대작을 이제 딱 하려고 했는데 너무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학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령 당시에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혁명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자들은 되게 좀 그래 맞는 말 하긴 하는데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학자들의 직관이나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하는 방식들을 너무 잘 담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계에서는 좀 시큰둥한데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포퍼는 일종의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상을 제시를 해가지고 좋아하고요. 쿤은 오히려 그냥 우리가 맨날 알던 거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이 정도 책은 나도 쓰겠네. 이런 식으로 책을 써놓으니까 과학자들은 약간 시큰둥한데 인문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은 충격인 거죠. 과학이 이렇게 연구돼? 이렇게 패러다임에 의존되고 정상과학 시기가 있고 정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쿤이 원래 쓰려고 했던 책을 쓰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원래 그 책 자체가 워낙 급하게 쓰여져서 사실은 좀 무리한 주장들이 있거든요. 특히 개종에 비유한다든가 패러다임에서 한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개종. 나중에 다 철회를 합니다. 내가 좀 표현이 좀 과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답변을 하고 논쟁들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다 소모하다가 결국은 이 책을 쓰다가 죽었어요. 다 못 쓰고. The Roads in Structure라고 구조 이후에 자기가 제대로 이제 심사숙고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좀 더 잘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대작을 하나 완성하려고 했는데 완성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 책에 모인 어떤 글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학혁명 구조에서 오해받았던 측면들을 많이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책은 제가 번역 중인데 저도 아직 끝내지 못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쿤이 요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경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햄버거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가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단 저거부터 해봅시다. 햄버거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요. 함부르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라는 독일의 도시가 있죠. 그 함부르크의 중세시대 때부터 유명한 지역 토속 음식이 빵 사이에다가 얇게 점인 고기를 끼워가지고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독일어에서 원래 이하를 붙이면 그 도시 주민이나 그 도시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르거는 말 그대로 함부르크 시민을 뜻하거나 아니면 함부르크의 굉장히 독특한 지역 음식을 뜻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햄버거가 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햄버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세문헌을 읽는다고 쳐봐요. 중세문헌에서 거기서 햄버거가 아니죠. 함부르거가 집을 한 채 샀다. 몇 마르크를 주고, 그때는 마르크가 아니죠. 하여튼 얼마를 주고 집을 한 채 샀다. 그런 표현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철자는 똑같아요. 햄버거. 그걸 갖다가 저런 햄버거가 집을 사? 이렇게 읽으면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으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히 그렇게 읽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햄버거가 중세에 있을 리도 없고 그 햄버거를 갖다가 그렇게 읽는 사람이 바보죠. 자, 그런데 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실제로 과학에서 저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과학들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경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과거 과학에 나오는 용어들의 의미를 마치 현대 과학의 용어들의 의미로
오해해서 거기다 이렇게 끼워놓고서 읽으면 과거 과학이 다 형편없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읽힌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쿤이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양 강의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쿤은 철학적 관심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적 훈련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사나 과학 철학에 아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코난트 총장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과학이 과학적 방법들을 적용해서 그 점점 지식을 축적해 왔는가 그 역사를 이렇게 한번 개관해 보는 수업을 만들어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옛날 과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옛날의 과학적 저술들을 제대로 정말 고전을 읽어본 거죠. 과학 고전을 처음으로. 그래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과학을 얼마나 하나 읽어봤더니 100% 헛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엄청나게 헛소리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뉴턴은 다를 줄 알았죠. 혹은 갈릴레오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니까. 뉴턴 책하고 갈릴레오 책을 읽어보면 말이 되는 것도 있어요. F = MA. MA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인데 어쨌든 그래 심하고 그래 맞는 얘기. 근데 한참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뭐 저기 금속을 갖다가 이렇게 그 식물에다 물을 주듯이 무슨 처리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변하고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근데 쿤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쿤이 더 놀랬던 건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말이 되는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일. 그러니까 단순히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뉴턴도 뭐 그 시대적 한계가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한 게 있고 무식하니까 모르는 게 있겠구나라고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연결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대충 19세기 이전 과학자들은 아는 게 없어요. 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 교과서에서 나오는 뉴턴과 실제 뉴턴이 너무 다른 거예요. 현대 교과서에서 나오는 보일과 실제 보일이 너무 다르고 화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라부아지에와 실제 라부아지에 저술의 내용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쿤이 생각하기에 아니 갑자기 19세기가 돼서 사람들 지능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똑똑해진 것도 아니고 왜 19세기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다 헛소리만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형편없는 얘기들만 할 수가 있는. 이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쿤이. 그거 하나의 큰 리서치 퀘스천. 고민하다가 아하 하고 경험을 한 게 저 햄버거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경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 이제 쿤이 증언하는 겁니다. 자기 회고록에서 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읽다가 특히 진공에 관한 구절을 읽다가 역시 또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을 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공론에 따르면 진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공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진공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것이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